밥보다 책을 선택한 나라. 그리고 불가능을 뚫은 거북선. 1953년 휴전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국토의 80%가 잿더미가 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처참한 폐허위였습니다. 집은 불타 무너졌고 학교는 잔해가 되었으며 먹을 쌀 한 톨, 입을 옷 한 벌조차 귀했던 극한의 가난과 절망의 시대였죠. 거리에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헤매고 미망인들이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배고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치고 추위와 굶주림이 사람들을 좀먹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이 땅을 바라보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폐허,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라, 영원한 빈곤의 늪에 빠진 민족이라고 차갑게 적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대한민국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바닥, 절망의 끝자락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공장을 세우는 것도, 도로를 닦는 것도, 공장을 돌릴 기계를 사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정부는 과감하게 초등의무 교육을 선언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잠잘 곳조차 부족한 극빈 상황에서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과감히 쏟아부은 것입니다. 겨우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247개의 학교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하루에 거의 2개씩 산골짜기 오지 외딴 섬마을, 폐허가 된 도시 한복판, 바람이 새는 천막 아래, 판잣집 교실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바람이 몰아치나 곳곳에서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혹은 헌신발을 신고 그 천막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책상 대신 나무 판자를 깔고 칠판 대신 목쓴 철판을 걸고 연필한 자루를 소중히 쥐고 글을 배웠습니다. 1945년 78%에 달했던 문맹률이 불과 10여 년 만에 22%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놀라운 현상을 교육의 기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통계상의 기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수많은 부모 세대의 피눈물 나는 희생과 밤마다 흘린 뜨거운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먹을 밥보다 자식의 책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에 끓일 죽 한 그릇을 더 줄여가며 자식에게 연필 한 자루와 공책 한 권을 쥐어주었습니다. 겨울이면 좁은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작은 불씨를 피우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장 따뜻하고 밝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부모 자신은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도 한글만 깨치면 살 길이 열린다. 공부만 하면 우리처럼 살지는 않는다. 너희는 꼭 잘 살아야 한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 믿음은 마치 끝없는 어둠과 절망의 터널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등불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꿈을 모두 접고 청춘을 바치고 때로는 건강까지 포기하면서 오로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한 세대의 눈물과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고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정확히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극적이고도 강력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1970년대 공장으로 들어간 젊은 노동자들의 모습은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손으로 기계를 돌리고 땀을 흘리는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일본어 매뉴얼을 스스로 해석하고 설계도를 읽으며 깊이 이해하고 제품의 품질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졌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책임지는 똑똑한 노동력이 바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임금만으로 승부하려던 다른 나라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올랐고 품질은 빠르게 세계 수준을 향해 치솟았으며 그 힘으로 우리는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인적 자본. 이것이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하고도 소중한 무기였습니다. 만약 그때 교육을 포기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다른 많은 나라들과 같은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만으로는 아직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속도로 한 뼘조차, 철강 한 톨조차, 배 한 척조차 만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추진하려던 중화학공업 계획을 보고 완전히 무모한 도박, 현실성 없는 꿈이라며 차관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너희 같은 가난한 나라가 그런 첨단 산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이고 비웃음 어린 시선이 사방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국내외에서 쏟아진 반대와 비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도로를 닦을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쌀을 사주어라. 허황된 꿈을 꾸지 마라. 현실을 직시하라. 그 돈이면 차라리 먹을 것을 사서 배를 채워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퍼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은 밤낮 없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눈보라가 치는 속에서도 지쳐 쓰러질 듯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년 5개월이라는 세계 최단 기록으로 서울과 부산을 하나의 동맥으로 연결했습니다. 건설 비용은 당시 일본의 8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극한의 효율과 집념을 발휘했습니다. 그 한 줄기 고속도로는 곧 대한민국 수출의 피가 되고 경제 성장의 대동맥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 경제의 핵심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소조차 세울 마땅한 부지가 없던 때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영국 차관단 앞에 500원권 지폐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지폐에 새겨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어 외적을 물리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포항제철의 박태주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이 일이 실패하면 우양호에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며 임직원들과 함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자본도 턱없이 모자랐지만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지켜내는 철저한 집념과 포기하지 않는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해보긴 해봐서 그 한마디에 담긴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일단 부딪혀보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해보는 DNA. 그 DNA가 폐허 위에 하나씩 산업의 뼈대를 세워가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교육으로 사람을 키우고 극한의 실행력으로 인프라를 만들고 죽음을 각오한 결단으로 기반 산업을 일으킨 그 시대. 67달러의 가난한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세계 최정상의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